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안동에 사는 맹필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근본 한양에서 개최되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까지 먼 걸음을 재촉해 당도하였으나 그런 맹필을 놀리기라도 하는 듯 그는 이번에도 보기 좋게 낙방하고 말았답니다. 매번 죽을 둥 살 둥 책을 붙들고 고민하며 씨름한 부부는 출제되지 않고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한쪽으로 치워둔 부분에서만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맹필은 참으로 죽을 맛이 아닐 수가 없었지 뭐겠어요? 그리하여 씁쓸한 낙방에 고배를 마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 맹필은 낙방의 쓰린 속을 달래기 위해 저작거리의 한허름한 주막에 들렀습니다. 참으로 내게는 더 이상 입신양명의 꿈을 꾸는 것조차도 사치가 되어버린 모양이로군. 아주 입맛이 씁쓸한 것이 염통이 갑갑해 돌아가시겠도다. 도대체가 이것이 정녕 나의 길이 아닌 것인가? 이게 벌써 몇 번째냔 말이던가. 이 정도로 한양과 벼슬길에 연이 없다 하면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글 공부도 여기서 이만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구만. 맹필의 한탄이 깊을 만도 한 것이 그는 벌써 3번이나 과거에 낙방한 터였습니다. 게다가 이번 과거로 출제된 시제는 비록 맹필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라고는 하나 글 공부에 몸담고 있는 선비라면 누구라도 그리 까다롭지 않게 써내려갈 수 있는 문제였기에 예년보다 통과자들이 많다는 소리까지 들어버린 후였습니다. 사정이 이리 되었으니 맹필은 자신의 신세가 더욱 서글퍼질 수밖에 없었지요. 말이 선비지 벼슬길에 오르지도 못해 밥값도 못하는 삼류한량이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특히 이런 맹필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거듭된 낙방을 경험할수록 점점 더 낙방에 익숙해지는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지내다 보면 필시 과거에 통과하는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미치자 그는 덜컥 겁까지 나고 있었지요. 맹필은 깊은 한숨을 푹푹 쉬며 복잡해진 머리를 싸매고 주모를 호출했습니다. 보시오 주모, 여기 국밥 하나 내어주시구려. 오마나 선비님, 그 훤칠하신 낯에 그늘이 그득하신 것이 한양 바닥 걱정이란 걱정은 죄 무하다가 선비님께서 다 싸질머지신 얼굴이십니다 그려. 당최 어인연유로 그리 빛 좋은 얼굴에 어두컴컴 수심이 가득한 게랍니까요? 주모의 농을 받아치지도 못할 만큼 아주 고된 근심이 가득하여 그러하오. 유생의 길을 걸으며 선비로서 과연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이 맞는지 내 오늘 찬찬히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지. 그러니 국밥이랑 탁배기도 좀 곁들여 내오시오. 맹필의 반듯한 이목구비를 보고 콧구멍을 실룩이며 끈적대던 주모는 입술을 삐죽이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내 국밥과 탁배기상을 솜씨 좋게 내왔지요. 맹필은 시름을 잊고자 고개를 떨구고 주모가 내온 국밥과 탁배기를 입안에 털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답니다. 행색이 비루하여 꾀죄죄한 거짓골의 한 사내가 주막 입구에서 서성거리더니 맹필과 눈이 마주쳤지요. 맹필이 아무리 뜯어보아도 분명 정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던 사내는 특히 그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도통 알 수 없는 눈동자가 백미였습니다. 그것을 마주하자마자 간담이 서늘해진 맹필은 얼른 사내를 흘끔거리던 시선을 거두고 국밥을 먹는 것에 열중했답니다. 그러나 사내는 이미 목표를 정했다는 듯 주막 안으로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으잉, 헛주, 아니 이게 누구야? 어디서 익숙한 고약하기 짝이 없는 악취가 풍긴다 허였더만. 아니 저 미친 점쟁이 놈이 또 와서 기웃거리네. 야 이 인간아, 썩 나가렸다.
또 뭔 되도 않는 소리를 씨부리면서 손님들 내쫓을 참인 거요? 그를 발견한 주모가 대번에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보아하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모양이었지요. 손으로 거짓골의 사내를 쫓아내는 신용을 하던 주모는 못마땅하다는 듯 투덜거렸어요.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주모에게 점쟁이라 불린 사내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듯 보였습니다. 넋이라도 나간 듯한 몸짓과 표정으로 비척거리며 주모의 으름장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주막 안으로 들어서며 희죽희죽 웃기 시작했으니까요. 기묘한 웃음소리를 흘리며 시종일관 키득거리던 사내가 주막 안에서 국밥을 먹고 있던 손님들의 상으로 다가서자 갑자기 나타난 이 괴팍한 점쟁이 사내 때문에 손님들이 아연실색을 하며 그를 향해 소리쳤지요. 어이쿠 냄새야. 아니 이놈아. 국밥 맛다 떨어지겠으리 저리 가지 못해? 코를 감싸쥐고 그의 행색과 그에게서 풍기는 악취를 타박하며 사내를 쫓아내기 일쑤였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반기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인상이 험악한 장돌뱅이들 몇몇은 사내를 밀치고 쓰러뜨리며 발길질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점쟁이는 익숙하다는 듯 전혀 기죽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일어나 낡은 도포자락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더니 주막 여기저기를 들쑤시며 걸어다녔어요. 이 읽고 이 정신 나간 점쟁이는 혼자 국밥을 먹고 있던 맹필의 앞까지 당도하였습니다. 점쟁이의 시선이 맹필의 뒤통수로 따갑게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먹고 있던 국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성가신 시선이었지요. 맹필이 점쟁이의 괴팍한 요사스러움에 말문이 막혀 눈만 꿈뻑거리며 곁눈질을 돌리는 사이 맹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 있던 점쟁이의 입에서 대뜸 희한한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내 참으로 살다 대같이 희한하기 짝이 없으며 또한 매백 꼬인 팔자는 처음 보겠구려. 이게 잘 풀릴 팔자 같으면서도 또한 당으로 곤두박질 칠 것도 같은 팔자인데 이제와 자세히 보니 팔자에 아주 낙방의 흉운이 덕지덕지 끼어있구만 그려. 어디 보자. 지금까지 3번이나 주르륵 미끄러졌으나 앞으로도 미끄러져야 할 낭떠러지가 수천 갈래 길이라. 내년에도 떨어지고 그 후년에도 또 떨어질 것이고 크크. 아니, 무엇이란 말이오? 그 말을 들은 맹필이 깜짝 놀라 점쟁이를 올려다보는데 주모가 쿵쿵거리는 발걸음으로 부엌에서 뛰쳐나와 점쟁이를 향해 고함을 꽥 던지며 역정을 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돌아가시었구먼. 진짜? 이 망할인가나 썩 꺼지지 못해. 이거 재수없게 손님들 상에서 못하는 것이여? 또 아무나 붙잡고 설랑 그지 같은 소리를 늘어나서는 손님들 입맛을 싹 달아나게 만들 심산이지? 오늘만큼은 나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겠다. 이 말이여 시방. 그간 점쟁이에게 알게 모르게 얼마나 시달린 것인지 주모는 부엌에서 들고 온 부직갱이를 들어올리며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녀가 악에 받쳐 점쟁이를 내쫓으려는 것을 맹필이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자, 주모, 진정하고 내 입은 밥값을 낼 터이니 국밥이나 하나 더 말아다 주시오. 예, 아니 선비님요. 이치에게 밥을 사다니요. 선비님께서 타지분이시라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인간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신이 헷가닥한 미친 논팽입니다요. 사시사철 요 모양 요 꼴로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되도 않는 점이랍시고 헛소리나 내뱉으며 과객들 푼전이나 받아먹는 말종 인간인디. 아무튼 어떻소? 차어서 국밥이나 한 그릇 내오시구랴. 자자, 탁배기도 한 오리병 더 내와 주시고.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을 한 주모를 부엌으로 쫓아버린 맹필은 점쟁이를 자신의 자리 옆에 앉히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거 참으로 신통하기 그지없는 양반이시오 그래? 선생께서는 내가 과거에서 3번이나 떨어진 것을 대체 어찌 알았소이까? 그러자 점쟁이가 키득거리며 턱짓으로 탁배기 호리병을 가리켰고
맹필은 재빠르게 탁배기 한 사발을 따라 점쟁이에게 건넸지요. 기세 좋게 한 사발을 비워낸 점쟁이가 턱을 쓸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찌 알긴? 당신 이마에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는데 그것도 못 짚으면 점쟁이 노릇 때려쳐야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맹필은 자신도 모르게 제 이마에 글씨가 써져 있는 양 손을 들어 올려 만져보았습니다. 분명 이 점쟁이는 예서 한참이나 떨어진 안동에 살고 있는 자신과는 일면식도 없을 터인데 자신의 과거를 모두 꿰고 있는 이 점쟁이가 필시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맹필은 더욱 점쟁이 곁에 바짝 다가앉아 물었습니다. 저기, 선생님, 아니 도사님이시여. 그럼 하반기에 실시하는 과거는 어떻습니까? 고겨라도 가망이 보이겠습니까? 점쟁이는 입을 닫고 뜸을 들이며 다시 턱짓을 하였고 맹필은 불이 나게 주모가 가져온 호리병을 통째로 점쟁이에게 내밀었지요. 그것을 받아든 점쟁이가 꿀꺽꿀꺽 잘도 마시더니 캬 하는 탄성을 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천기를 누설하는 대가로 겨우 탁배기 몇 모금이라니 참말로 염하다 염해. 하지만 내 기분이다. 이 주막서 나를 무시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니 내 알려드리지. 외수염의 잉어를 제 집으로 돌려보내주면 돼. 그럼 필시 그 은덕이 그 짝내 꽉 막힌 팔자를 다시 뚫어줄 통로를 마련할 것이구먼. 암 틀림없고 말고. 외수염의 잉어? 점쟁이의 뜬모를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던 맹필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반문했지요. 아니 도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외수염의 잉어라니요? 느닷없이 외수염의 잉어를 어디서 어떻게 찾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잉어를 제 집으로 돌려보내라니 너무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잖습니까? 그건 뭐 굳이 내가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네. 아차차, 그리고 말이야, 자네의 막힌 과거우는 외수염 잉어가 뚫어줄 수도 있으나 그 뒤가 더욱 문제라 이 말씀이지. 원래부터가 이 막혀있던 팔자가 외적인 요인에 의해 뚫리게 되면 그건 천기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승명부에 적혀있던 수명이 뒤바뀌는 법이지. 하여 자네도 목숨이 간당간당해지는 순간이 오게 될 거라 이 말씀이야. 그때를 대비하여 내 충고 한마디 해주겠네. 그러더니 점쟁이는 볼품없는 염소 수염을 가다듬으며 뜬모를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산에서는 사타구니 사이에 쏙 말아 넣으시게. 절대 내보이지 말고 말이야. 그래야 자네가 살아. 있어도 반드시 없는 척하라 이 말일세. 예, 사타구니에 뭘 어쩌라고요? 아니,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맹필이 다급한 목소리로 점쟁이를 채근하였으나 그는 탁배기 호리병을 집어들고는 말끔히 비우더니 이내 자신의 할 말을 모두 다 해주었다는 듯 씩 웃었지요. 그러더니 그는 몸을 일으켜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주막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소리만 잔뜩 뱉어놓고 사라진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쫓고 있던 맹필은 외수염의 잉어라. 있어도 없는 척 사타구니 속에 말아 넣어야 내가 산다? 라며 점쟁이가 남긴 말들을 연신 중얼거리면서 이 기이한 만남을 한참이나 곱씹고 있었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맹필은 국밥집을 나서 고향을 향한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맹필은 점쟁이가 일러준 뜬모를 소리들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맹필이 걸음을 옮기는 사이 하늘에 걸려있던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남한강 나루터가 눈앞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룻밤을 묵고 가야 되겠구만. 그대로 길을 재촉했다간 숲속에서 야숙이라도 해야 할 판이야. 하룻밤 신세지기 위해 근방에 갈 만한 주막이 있는지를 물어보려 주변을 둘러보니 때마침 나루터 근방의 강둑에서 낚시꾼 하나가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맹필이 낚시꾼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면서 이 근방 하룻밤 쉬어갈 만한 주막이나 국밥집이 있겠소이까?
하고 물어보자 낚시꾼이 말했지요. 아이고, 그러면 입죠. 이따마다요. 바로 저기 불빛이 보이는 나루터 옆에 주막이 국밥이 끝내주기로 소문이 자자합디다요. 맹필은 낚시꾼이 알려준 방향을 가늠해보고는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몸을 돌리며 주막 쪽을 향해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였어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낚시꾼이 잡은 물고기를 모아두기 위해 발밑에 놓아둔 항아리 속에서 큼지막한 잉어 한 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 맹필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염이 하나뿐인 외수염 잉어였던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것은 점쟁이가 말하던 바로 그 외수염 잉어자는가? 참으로 신통한 일이로다. 맹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점쟁이의 말을 떠올린 맹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낚시꾼을 밀치고는 한쪽 수염이 떨어져 나간 채 벌름거리며 숨을 내쉬는 커다란 잉어를 꺼내 다짜고짜 얼싸안고 후다닥 내달려 강 근처에 내던져 잉어를 놓아주었지요. 잉어는 얼굴을 돌려 맹필을 한번 바라보는가 싶더니 유유히 헤엄쳐 이내 깊은 강물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렵사리 잡은 잉어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눈앞에서 졸지에 느닷없이 방생까지 해버린 낯선 선비 맹필의 행동에 낚시꾼은 잔뜩 화를 내고는 대체 이것이 무슨 짓이냐며 꾸짖었어요. 맹필은 낚시꾼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그러하다 이르고는 섭섭치 않도록 두둑이 잉어값을 치르며 낚시꾼을 다독였지요. 강 한복판으로 맹필을 집어던질 기세로 화를 내던 낚시꾼은 맹필이 건넨 거금을 받아들고는 만족한 듯 머쓱하게 돌아갔습니다. 맹필은 어둑어둑해진 강을 바라보며 잉어가 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기를 기원하고는 주막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온 맹필은 절치부심하여 하반기 과거 시험을 위해 다시 한번 피나는 글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학구열을 불태웠지요. 그리하여 또다시 한양행에 오른 맹필은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과거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장원급제나 대통은 아니었으나 불통하여 연전 낙방만 하던 맹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었지요. 그 점쟁이의 용한 기운 덕분에 내 드디어 뜻을 펼치게 되었구나. 점쟁이의 귀띔대로 영물과도 같은 외수염 잉어를 무사히 방생하여 벼슬길이 열렸다 생각했던 맹필은 늦게나마 시작될 벼슬길에 잔뜩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 이 경사스러운 소식을 알리고 싶었지요. 그런 탓에 여정에 대한 꼼꼼한 시간셈을 하지 않은 까닭이었을까요? 맹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서둘러 길을 재촉하는 바람에 고향으로 향하는 고갯길이 금세 어둑어둑해지고 말았습니다. 벌써 산세 깊은 곳까지 들어와 버렸으니 후회한들 이미 늦었지요. 주변의 산세를 보니 이대로 어둠을 뚫으며 나아갔다가는 호환을 당하기 십상이었어요. 몹시 두려워진 맹필은 옷깃을 추스리며 부지런히 발걸음을 놀렸습니다. 고갯길 근방을 더 오르면 주막이라도 나오겠거니 싶었으니까요. 이거 과거에 통과했다고 너무 들떠서는 평소답지 않은 실수를 하고 말았구만. 날이 더 어두워지면 한 치 앞도 구분하기 힘들 터인데. 맹필이 잔뜩 곤혹스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며 점점 시계가 좁아지고 있었고 어둠은 마치 산 전체를 잡아먹듯 순식간에 주변이 칠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대로 방향 감각도 제대로 깨우지 않은 채 어두워진 산길을 헤매는 것은 마치 기름지게를 지고 불구덩이 속을 뛰어드는 것과 매한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조급해진 맹필이 식은땀을 흘리며 숲길을 헤매고 있을 때 깊숙한 수풀들 사이로 민가에서 나오는 것 같은 불빛이 어스름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맹필이 몹시도 반가운 나머지 허둥지둥 불빛을 따라 달라붙으니
이윽고 허름해 보이는 초가 하나가 맹필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이 산속에서 길을 잃어 잠시 지붕 좀 빌릴까 청하겠습니다. 맹필이 사립짝에 서서 집안을 향해 인기척을 내자 창백한 얼굴빛을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에 핏기라고는 보이지 않는 가냘프고도 서늘한 첫인상의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신비한 요기에 맹필은 침을 꿀꺽 삼켰으나 이윽고 가까이 다가선 여인의 얼굴을 살펴보니 뱀을 닮은 듯한 요사스러움 너머로 사람을 홀리는 듯한 색향을 뿜어대고 있었기에 맹필은 그만 넋을 잃고 여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딘가 몹시 괴이한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닌 억양으로 여인이 말했지요. 어머나, 이 외딴 산길에서 길을 잃으셨다고요. 그거 참으로 잘 되어도. 아니, 곤욕을 치르셨겠습니다. 이곳은 지나가는 인적이 드문 데다가 또한 인가라고는 저희 집뿐인 곳입니다. 때때로 산세의 기이한 기운에 이끌려 이곳까지 당도하여 길을 잃는 나그네 분들이 계시지요. 선비님도 그런 분들 중 하나신 듯합니다. 자, 무심결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여인의 음성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고요하면서도 생경한 어투였기에 맹필은 잔뜩 긴장을 하고는 여인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윽고 여인은 방 하나를 내어주고는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어 저 홀로 지내는 거처이오니 부담은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푹 쉬시지요. 고개를 숙이며 맹필에게 인사한 여인은 이내 사라져버렸고 맹필은 알 수 없이 이끌리는 춘심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이 여인의 요기에 홀딱 빠져버린 듯 보였어요. 평소답지 않게 호흡이 가빠지고 어딘지 모르게 조급해지는 것이 뭔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홀로 지내고 있으니 부담을 느끼지 말아달라? 하면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홀로 지내고 있기에 누구 하나 간섭할 리가 없으니 내 뜻대로 행하여도 눈을 감아주겠다는 소리가 아니던가? 그것이 아니라면 어찌 저 여인이 구구절절 자신이 혼자 지내는 중이며 또한 인적이 드물다는 말까지도 친절히 설명했다는 말인가? 이는 필시 저 여인도 내게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말이야. 맹필은 여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며 걷잡을 수 없이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빼어난 색향을 풀풀 풍기고 있는 저 기묘한 분위기의 여인이 마치 자신을 향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소의 맹필이라면 결단코 그럴 리가 없었겠으나 지금의 맹필은 어딘가 단단히 홀리기라도 한 듯 이성적인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였지요. 결국 맹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여인이 기거하는 방으로 무작정 찾아 들어갔습니다. 어머, 무슨 일로 제 방까지 찾아오셨습니까? 혹여 어디 불편하신 것이라도 있으신지요? 아, 그러니까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기세 좋게 들이닥쳤으나 생각해보니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이에 첫눈에 춘심을 느꼈다는 말을 꺼내기도 민망했고 그렇다고 더 좋은 핑계도 떠오르지 않았던 맹필이 어리바리되는 사이 여인은 맹필의 두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묘한 매력을 가진 눈이었어요. 여인은 한술 더 떠 의미를 알 수 없는 오묘한 미소까지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맹필은 저 여인도 자신에게 분명 마음이 있음을 확신했어요. 뜨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게 웬 떡이냐며 쾌재를 부르려던 맹필이 그녀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찰나였지요. 헌데 그녀의 방 뒤편 병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딘가 상당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듯한 사내가 낮게 신음을 흘리는 소리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레 들을 수 있는 소리와는 거리가 멀었고 마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 애타는 목소리였지요. 잔뜩 홀려있던 맹필의 뒷덜미에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분명 맹필의 귀에 똑똑히 들리고 있는 소리였음에도 여인은 마치 그것은 맹필이 환청을 듣는 것이라는 듯 이곳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아무런 걱정도 할 것 없다는 투로 보내고 있는 여인의 자기적인 시선 때문이었지요. 여인은 평온을 가장한 이질적인 표정으로 시치미를 떼며 맹필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모양새였습니다. 거미가 먹잇감을 노리며 거미줄 한가운데 앉아 그 기다랗고 매혹적인 다리를 쫙 펼쳐 고관을 드러내놓고 있듯이 말입니다. 순간 퍼뜩 정신이 든 맹필은 제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훔치며 여인에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저 낭패를 볼 뻔했던 저를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 전하려 들렀던 것이오니 이만 편히 쉬십시오. 저는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여인이 자신에게 내어준 방으로 돌아온 맹필은 제 두 뺨을 사정없이 때리며 정신을 차리려 애쓰기 시작했지요. 이윽고 얼추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가 제 얼굴을 단단히 붙들고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비록 신중치 못하여 별 수 없이 예까지 흘러들어 하마터면 저 여인과 경을 칠 뻔까지 하였으나 여인의 미색과 요기로 보건대 이곳은 필시 산자가 머물 만한 공간은 아닌 것 같구나. 방금만 하더라도 평상시에 나였다면 초면에 여인이 홀로 기거하는 방으로 불쑥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은가. 분명 나를 홀리게 만들려는 심사님이 분명하렸다. 게다가 아까 전 병풍 뒤쪽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왔던 그 소리는 분명 도통에 찌들어 있는 사내의 목소리였어. 아무래도 이거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할지도 모르겠도다.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상식적으로 이 깊은 산중에 쓰러져가는 초가에서 저리도 젊은 여자가 홀로 지내고 있다는 것부터 의심이 아니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의심과 경계도 없이 외간 사내를 집안으로 들이는 것도 묘하게 수상했던 지점이었어요. 몽롱하던 정신이 완벽하게 되돌아온 맹필은 조심스럽게 짐보따리만 방 안에 풀어둔 채 살그머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안 여기저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만약 여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움을 준 여인에게는 크게 신뢰되는 행동이겠으나 아무리 보아도 수상쩍은 형국투성이다 보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일찍이 맹필은 매번 낙방하느라 멀고도 험하기로 유명했던 한양행 여정에 자주 올랐던 탓에 저작거리에서 장돌뱅이들이 나누는 시시콜콜하고 잡다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가 떨어진 산길을 다닐 때는 반드시 요사스럽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계하라던 장돌뱅이들의 충고를 떠올린 맹필은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함을 알고 있었지요. 그렇게 맹필이 집안 곳곳을 살펴보던 때 헛간으로 보이는 낡은 구조물에서 수상한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맹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벌어진 틈으로 귀를 가져다 대자 헛간 속에서 웬 사내의 힘에 붙인 숨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은 아까 전 여인의 방 뒤편에 놓여있던 병풍 쪽에서 흘러나오던 바로 그 탁성이 아니겠어요? 맹필이 조금 더 집중하여 귀를 쫑긋 세우니 이윽고 집주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이놈, 얌전히 있으라 하였더니 그새를 참지 못하고 보채느냐? 하마터면 내 놈이 쓸데없이 소리를 내는 바람에 새로 들어온 먹잇감이 내 최면술에서 벗어나 눈치를 챌 뻔했지 무엇이더냐? 뭐 아무튼 너에게도 황천길 동무가 생기게 되었으니 오늘은 아주 운이 좋은 날이로구나. 이렇게 싱싱하고 맛이 좋아 보이는 육질의 사내가 둘씩이나 굴러들어오다니 말이야. 내 너희 양기를 남김없이 빨아들여 천년을 기다려온 내 승천의 시간을 앞당겨주마. 날카로운 목소리로 섬뜩한 말을 뱉어내는 여인의 태도에 맹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아버렸습니다.
인간이 아닐 것이라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실제로 닥치니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치고 있었지요. 맹필이 헛간에 벌어진 틈으로 눈을 가져다 대자 몽롱한 눈빛으로 입을 벌린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한 사내의 모습과 그 사내의 하초에 달라붙어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내는 여인에게 단단히 홀린 듯한 초점 잃은 동공으로 얼이 빠진 사람 마냥 널브러져 있었어요. 여인은 싱긋 웃으며 사내 위에 올라가 둔부를 끼워 맞추더니 그야말로 천지가 요동할 정도의 괴이한 움직임으로 사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맹필의 눈에 보이는 여인의 요분질 속도는 신속에 견줄 만큼 빠르고 격렬했지만 을에 생겨야 할 진동이나 소음이 전혀 나지 않는 기묘한 우느지정이었지요. 여인의 몸이 세차게 들썩거릴수록 아래에 깔려있던 사내는 점점 피부가 쪼그라들며 빠르게 말라붙기 시작했어요. 몸 안의 수분이란 수분은 죄 빨려나가는 듯 했지요.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여인은 제 입맛대로 사내를 요리조리 가지고 놀고는 이미 숨이 멎은 것으로 보이는 사내를 내려다보며 혀로 입술을 핥고는 씩 웃었습니다. 그럭저럭이로구나. 잔뜩 기대한 것 치고는 그닥 맛이 각별하지는 않군. 내가 승천할 수 있는 영양분이 되었음을 감사하도록 하거라. 인간의 사내여. 반주검 상태의 사내를 내려다보며 말을 마친 여인은 마치 사마귀가 먹이를 붙잡고 체액을 빨아먹듯 사내의 하초에 주둥이를 가져다 대고는 단단히 달라붙어 요란한 입소리를 내며 흡입하고 있었고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여인에게 붙잡혀 있던 사내는 점점 더 말라비틀어져서는 이내 번데기처럼 괴이하게 변하고 말았지요. 여인이 중얼거린 대로 사내의 양기를 남김없이 취하여 그것을 먹이로 삼는 듯 보였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맹필이 뒷걸음질을 치다 엉덩방아를 찌으며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헛간 안에서 와장창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머리카락이 새하얗게 변한 채 제 본색을 드러낸 여인이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네 이놈! 받겠다! 여인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서운 모습으로 맹필을 내려다보았고 맹필은 그 자리에서 오줌이라도 지릴 듯 온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맹필이 제발 살려달라 두 손을 싹싹 모아 빌자 어림도 없도다. 네 이놈! 내 놈도 내가 관장하고 있는 이 숲속으로 들어온 이상 고간에 묵직한 것을 달고 있는 사내 놈이라면 당연지사 내 먹잇감이 되는 것이 수순이니라. 그러니 얌전히 내 먹이가 되거라. 맹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목숨을 구걸했으나 여인은 이제 숨길 이유도 없다는 듯 흉흉한 발걸음으로 맹필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맹필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혼을 빼고 달아났고 어디가 어딘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숲속을 정신없이 내달려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여인은 번뜩이는 안광을 뽐내며 짐승 같은 숨소리로 맹필을 추격하였고 점점 거리가 좁혀지자 맹필은 심장이 땅으로 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저 요괴에게 붙잡혀 죽을 운명이로구나 싶었던 바로 그때 맹필의 머릿속에 일전 점쟁이가 귀띔해 주었던 일련의 말들이 주마등처럼 번뜩 스쳐 지나갔지요. 아까 전 저 요괴가 고간에 묵직한 것을 달고 있는 사내라면 모두가 자신의 먹이가 된다고 하질 않았던가? 하면 분명 점쟁이가 내게 말해준 그 수수께끼 같은 말도 어쩌면 이 일을 미리 예견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때 그는 내게 반드시 있어도 없는 척 사타구니 사이에 감추어야 살아난다고 하였겠다. 맹필은 그 즉시 바지춤의 허리를 감싸고 있던 천을 풀어 자신의 약물을 동염해 허벅지 사이로 통과시키고는 사타구니 뒤로 넘겨 감추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 짓을 하고 있는 자신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당장 점쟁이의 말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여겼던 게지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눈앞에 저 기세등등한 요괴의 한 끼 식사가 될 참이었는데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윽고 맹필을 찾아낸 여인이 천지를 찢을 기세로 달려들다가 맹필의 목덜미에 코를 묶고는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어라라? 이게 어찌된 일이지? 내 놈, 아까와는 냄새가 변한 것 같은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듯 여인은 점점 맹필의 하초를 향해 코를 가져다 대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이내 맹필의 하의를 벗겨내 사타구니 뒤로 넘겨 감춰놓은 맹필의 하초를 보고는 있어야 할 것이 없음에 어이가 없다는 투로 버럭 소리를 지르며 외쳤지요.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너, 이 약삭빠르기 짝이 없는 놈아. 있어야 할 것이 없질 않느냐? 그게 없으면 나는 너를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다. 불벼락을 뿜는 듯 여인이 노여워하며 고함을 치자 맹필은 벌벌 떨며 모기 소리처럼 꺼져 들어가는 소리로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변명을 지어내기에 이르렀지요. 물론 나는 사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안타깝게도 가진 것이 없는 비루한 선비일 뿐이오. 당신이 얼마나 사내들의 행태에 대해 꿰고 계신지는 모르겠사오나 보통 나처럼 형편없는 사내들이 술 한잔 걸치고 싶을 때 유일하게 저당 잡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오. 그것이 바로 이 쓸 일도 없이 거추장스럽게 달려있는 약물을 저당 잡히는 것이오. 나 역시 내 약물을 맡기고 저작거리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셨소이다. 그러나 내 가진 돈이 없어. 아직도 외상값을 치르지 못하여 약물을 돌려받지 못했을 뿐이라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올리고는 짐승처럼 포효하더니 말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구나. 내 그간 천년에 가까운 시일 동안 사내의 양기를 빨아 승천할 날만을 기다려왔거늘 사내라는 놈이 물건 하나 간수하지 못해 저당을 잡히다니. 너처럼 한심하고도 한심한 사내놈은 일찍이 처음 만나보는구나. 어이구, 죄송합니다요. 허나 어쩌겠습니까?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눈 뜨고 약물 베어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지독하고도 혹독한 곳이니 말입니다. 맹필의 한탄을 들은 여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묻는 것이었어요. 허면 저당 잡힌 약물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내 그 값을 내어주면 너는 약물을 찾아와 내게 바치겠느냐? 내 이제 승천할 날이 고지거늘 내 놈 때문에 일정을 방해받으면 안 되니 하는 소리다. 물론입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여인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맹필을 바라본 후 혀를 차고는 허공을 향해 손짓을 하였고 맹필의 눈앞에 은괴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맹필이 은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자 여인이 그르렁대며 말했습니다. 내 살다 그것을 맡기고 술을 바꿔먹는 얼빠진 사내놈은 처음 보는구나. 이것을 가지고 물건을 찾아온 뒤 다시 오거라. 그러더니 여인은 더 이상 상대하는 것도 시간 낭비라는 듯 회액 몸을 돌려 자신의 초가 방향으로 돌아가 버렸고 맹필은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풀벌레 소리와 새 소리가 들려오자 맹필은 실없는 웃음을 터뜨리며 중얼거렸지요. 그 점쟁이에게 탁배기와 국밥을 사주길 참으로 잘했구먼. 이거 정말 기껏 얻은 벼슬맛도 미처 못 누려보고 꼼짝없이 귀녀에게 홀려 항천을 건널 뻔했으니 말이야. 맹필은 얼빠진 몸을 겨우 추스려 여인이 내어준 은괴를 품에 갈무리했지요. 어찌되었든 목숨을 담보로 건 흥정에서 보기 좋게 얻은 전리품이니 이것으로 노자와 선물을 마련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심산이었습니다. 이후 맹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에서 도망쳐 내려왔답니다. 혹여나 자신을 쫓아올까봐 맹필은 산을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사타구니 안쪽으로 밀어넣은 약물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았지요. 그 후로 고향으로 돌아간 맹필은 다시는 그 일대를 얼씬조차 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맹필은 벼슬에 오른 뒤에도 아무리 외견이 형편없고 허름한 차림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천기를 알려주었던 점쟁이를 대하듯이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경청하는 관리가 되어 주변의 신임을 받아 꽤나 높은 품계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모를 밤새들이 구슬프고 스산하게 울고 있던 한밤중에 숲속 도풋자락을 휘날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등불에 의지하여 빠르게 길을 재촉하고 있던 한 사내가 걷는 소리였지요. 이 사내의 이름은 송곽으로 그는 한양 친척 어른의 회가변에 방문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내원참, 그것이 어디 그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더란 말인가. 어르신들의 참견이도가 지나치기 그지없어. 내 참으로 민망하구나. 콧김을 뿜으며 무언가 석연찮은 표정으로 중얼거리는 송곽의 눈에는 당혹감과 서운함 등등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연유인즉슨 바로 송곽의 나이가 어느덧 장가를 들어 집안의 대를 이을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소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손이 귀한 집안의 4대 독자였기에 집안 어르신들의 과한 기대를 한 몸에 독점하고 있는 사내였어요. 회가변 참석을 빌미로 오래간만에 걸음한 친척집에 모인 어른들 역시도 썩 듣기 좋은 말만 던지는 것은 아니었지요. 꼬장꼬장하게 나이를 먹은 그들은 양반 가문의 질서와 반상의 법도를 앞세우며 송곽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해댔던 것입니다. 하루빨리 혼담을 펼치고 신부를 맞이하여 장가를 가야 될 것이 아니더냐? 색시라면 그저 적당하게 지와 덕을 쌓은 양반대 교수 중에서 엉덩이가 떡 벌어진 여자를 고르면 되는 것이니라. 한시를 지체하지 않고 후사를 도모하여 가을무 쑥쑥 뽑듯 그렇게 고추 달린 놈을 어서 나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곽이 너의 어깨에 걸린 가문의 기대가 적지 않거늘 어찌 진중히 생각해보고는 있는 것이더냐? 이같이 용단처럼 화포를 쏘아대듯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잔소리들을 해대는 통에 애써 잔치에 참여한 송곽의 기분만 잡치고 말아버렸지요. 뒷맛이 씁쓸해진 송곽이 집안 어르신들의 녹이 서린 표정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이 짙어 밤길이 위험하였음에도 송곽은 그만 어르신들의 잔소리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잡생각으로 한눈을 팔고 말았지요. 그러다 결국 바로 앞에 펼쳐진 미끄러운 산비탈을 보지 못하여 발을 헛딛고 말았습니다. 으아! 손에 쥐고 있던 등불도 놓친 채 끝이 보이지 않는 비탈 밑으로 대굴대굴 굴러버린 송곽. 그렇게 정신없이 아래로 추락하던 그는 비탈 끝에 박혀있던 나무 둥치에 크게 머리를 부딪히고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송곽이 고통에 절은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힘겹게 눈꺼풀을 밀어올린 송곽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먼지가 켜켜이 쌓여 허름한 오두막의 나무 천장이었어요. 이것이 대체 어찌 된 것인가? 그는 머리 한쪽에 밀려드는 통증을 느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분명 어두운 산길을 걷다 실족하여 비탈을 향해 추락한 것까지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뒤로는 의식을 잃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부딪히는 순간의 충격이 매우 컸던 모양인지 그의 시력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요. 모든 것이 흔들흔들 마치 물속에서 눈을 뜬 모양새로 사물이 흐릿하게 겹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로 유추해보자니 자신이 누워있는 곳은 이미 버려진 지 한참이나 되어 보이는 낡은 오두막 같아 보였답니다. 송곽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하였으나 도무지 자신이 어찌 이런 곳에 누워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지요.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만져보니 마치 붕대처럼 머리를 감싸고 있는 천이 느껴졌습니다. 옥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지는 곳에는 누군가 치료를 한 흔적이 있었어요. 짓이겨 발라놓은 약초의 씁쓸한 냄새가 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필시 누군가가 쓰러진 송곽을 이곳으로 옮긴 후 응급처치를 한 듯한 낌새였습니다. 비탈을 구르며 부딪힌 충격 때문에 정신이 명확하게 돌아오지 않은 송곽이 아픈 머리를 부여지며 사태를 막 파악해보기 시작한 참이었어요. 그때 오두막 바깥에서 풀숲을 헤치는 듯한 인기척이 느껴졌고 이내 오두막의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뉘시오. 송곽이 잔뜩 긴장하여 외치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던 그림자가 멈칫 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림자는 다시금 오두막 안쪽으로 성큼성큼 몸을 움직여 이윽고는 송곽의 앞까지 다가서는 것이었지요. 눈앞에 흐릿흐릿 보이는 낯선 사람의 형체에 송곽이 어쩔 줄을 몰라 긴장하고 있는데 문득 그의 코에 은은하고도 매혹적인 향기가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화첩 냄새인가? 아니면 박가본. 정확한 것은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분명 그것은 여인들이 사용하는 치장품에서 나는 향기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한때는 정말이지 어찌되나 하였습니다. 송곽이 유추한 대로 그림자에서는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나는 대체 어찌하여 여기까지? 그리고 당신은 또 누구십니까? 당황한 채로 궁금한 것들을 두서없이 뱉는 송곽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인이 희미한 미소와 함께 천천히 대답하였습니다. 이곳은 저희 고을에서 산새를 타고 다니는 업을 가진 사냥꾼이나 약초꾼들 혹은 신만이들이 쉬어가기 위해 만들어둔 작은 오두막입니다. 저는 비탈 아래쪽의 풀숲에서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던 선비님을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야간에 채취할 수 있는 버섯과 약초들을 보러 나온 덕택에 선비님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본디 선비님을 업고 산을 내려와 의원으로 매셔야 마땅하겠으나 이곳은 인적도 드물고 또한 도움을 빌릴 사내에 손을 빌리려 해도 좋기 15리는 걸어야 하는 곳이지요. 선비님을 발견한 때에 아녀자인 저 혼자는 그러한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곳 오두막으로 매셨사옵니다. 다행히도 상처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 치료를 위해 약초를 발라두었으니 아물기 시작하면 괜찮아지실 것이옵니다. 조곤조곤 모든 상황을 설명해준 여인은 송곽의 손에 주먹밥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마도 머리의 통증 때문에 시력이 온전치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생전 저희 아비가 의원 노릇을 하던 자였기에 얼추 흉내 정도는 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사오니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되신답니다. 시장하실 텐데 욕이라도 좀 하시옵소서. 그제야 송곽은 잔뜩 긴장하고 있던 어깨에 힘을 풀고 한시름 덜 수가 있었지요. 이거 참으로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꼼짝없이 밤이슬을 맞고 객사하였거나 아니면 호환을 당해 산군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을게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소이다. 내 이 은혜는 반드시 갚고자 함이니 그대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으시겠소? 송곽의 말에 여인은 희미한 웃음을 띠며 대꾸했지요. 은혜라 할 것도 없사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 소녀의 이름 같은 것은 중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곳을 떠나려던 참에 선비님을 발견한 것이므로 굳이 이곳에 다시 오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선비님께서 잠들어 계실 동안 의원에다가는 제가 미리 언지를 해둔 참이오니 얼마 뒤면 의원과 도움을 줄 자들이 이곳에 당도할 것입니다. 선비님께서 무사히 깨어나신 것을 보았으니 저는 이제 그만 돌아가 저희 길을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그렇다고 이리 통성명도 없이 가버리는 법이 어디에 있소? 거듭된 송곽의 읍소에도 여인은 태도를 굽히지 않았어요. 어딘가 다급해 보이는 여인은 그렇게 인사를 남기고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송곽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두막을 벗어났고 송곽은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보이는 여인의 형체에 손을 뻗으며 그녀를 불러 세우다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열감과 통증에 그만 다시 눈을 감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후 그녀가 말한 대로 헐레벌떡 오두막으로 도착한 의원과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송곽은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고 인가가 들어찬 고을까지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의원에서 나머지 치료를 받고 완쾌한 이후 집까지 돌아갈 여정길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회복하게 되었지요. 시력을 회복한 이후 자신을 구한 여인에 대하여 의원을 통해 물어보았지만 의원 역시도 익명의 누군가가 남긴 서신을 보고 선비를 찾은 것일 뿐 자신에게 오두막의 위치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겸양을 위해 제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심정이었거나 혹은 자신의 정체 그 자체를 알리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참으로 특이하고도 기이한 인연이로다. 이토록 커다란 은혜를 얻었음에도 그저 가슴 속에만 묻어둬야 하다니. 그 여인이 남겨놓은 이 향취만이 기억에 깊숙이 자리 잡아 떠나가지를 않는구나. 결국 송곽은 아무런 소득 없이 오두막에서 여인이 흘린 향기에 대한 강렬한 기억만을 남긴 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에 대한 단서라고는 그저 자신의 머리에 생겨있던 상처를 치료할 때 붕대로 사용한 손수건 뿐이었습니다. 여인의 것으로 보이는 손수건에는 곱게 나비 모양의 자수가 새겨져 있었지요. 그렇게 송곽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던 이후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지요. 늘 품에 그날의 손수건을 지니고 다니며 여인에 대한 것을 가슴에 품고 있던 송곽은 더욱 장성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명실상부 훌륭하게 성장한 송곽은 그야말로 근사한 신랑감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목구비 반듯하고 허우대도 훤칠했으며 또한 머리가 아주 영특하여 진작에 초시에 합격했지요. 내후년쯤엔 한양으로 걸음하여 과거를 볼 예정으로 앞길이 탄탄대로인 사내였습니다. 송곽의 집안은 증조부가 참판까지 한 뼈대 있는 가문이었지만 대대로 청렴하기 짝이 없어 그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지요. 일찍이 과거에 몇 번인가 낙방의 맛을 보았던 송곽 아버지는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고 그 길로 열심히 농산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고 땀 흘려 일군 먹거리로 생활을 해온 탓에 송곽네 온 식구들은 양반임에도 청빈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비단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은 보릿고개에도 다른 집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고을에서도 자자할 정도로 우수한 평판을 얻고 있다 보니 송곽이 근사한 사내가 되자 진작부터 그를 점찍어둔 수많은 집안에서 혼담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송곽은 아직 혼인이나 여인에 대한 욕심은 없었으나 사대 독자인 마당에 자신의 뜻만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던지라 그저 집안 어른들이 이끄는 대로 얌전히 응하고 있었답니다. 1등 신랑감이던 송곽과 혼담을 성사시켜 한몫 단단히 잡아보려던 매파가 문지방이 닳도록 송곽의 집을 들락날락거리고 있었지요. 매파가 송곽의 어미와 그 옆에 앉아있던 송곽에게 찰싹 달라붙어 이런 집안 저런 집안의 규수들을 소개하고 있으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송곽은 매파가 소개해주는 조건 좋은 여러 집안의 여인들에게 일절 관심을 보이는 기미가 없었더랬지요. 뜨뜻미지근한 송곽의 표정을 본 매파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겼는지 목표를 바꿔 송곽의 어미 곁으로 바짝 붙으며 말했습니다. 이댁내 교수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야말로 인물 훤하지. 또 칠흑 같은 으딴 머리에 아하 그 엉덩짝은 얼마나 푸짐한지? 아들을 열이라도 집안에 안길 상이지 않겠소? 게다가 뭐 집안이 빠지기를 하나? 흠잡을 곳이 있기를 하나? 참으로 이만한 혼처가 또 없다는 거 아니겠소? 자신이 소개하려는 30리 밖에 있는 이 색식감 집안도
제법 뼈대 있는 양반 가문에다가 대대로 은덕을 베풀었기로 고을의 인심을 잃지 않았다고 어찌나 자랑을 해대는지 송곽의 어미 귀에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열성을 다하던 매파의 호들갑에도 송곽의 마음은 좀처럼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저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뭔가 선뜻 내키는 기분이 들지를 않습니다. 아니, 이보시게. 총각. 혼담이 어찌 그 기분만으로 좌지우지되는 가벼운 일이겠소. 그저 혼사라는 것은 집안과 집안끼리 이리 재고 저리 맞추다 보면 일사천리로 흐르기 마련 아니겠소? 그래, 과가. 매파의 말이 맞다. 언제까지 그렇게 혼인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치듯이 피하려고만 드는 게냐. 때를 놓치기 전에 얼른 결정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송곽의 말에 매파와 송곽의 어미가 그를 만류했습니다. 집안과 어른들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던 송곽의 입에서는 탄식만이 나오고 있었지요. 그렇게 옥신각신을 하던 매파가 돌아간 이후 한참의 시간이 지난 저녁 때 송곽은 품 안에 손을 집어넣어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비 모양의 자수가 새겨진 손수건이었습니다. 바로 일전 자신을 치료해준 여인이 남긴 유일한 단서였지요. 송곽은 손수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향료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은,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여인이었으나 그날 이후로 송곽은 단 한시도 그녀의 목소리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으련만. 송곽은 여인에 대한 생각을 떠올릴 때마다 제 가슴이 요동을 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어르신들에게는 차마 언급하지 못하였으나 그는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뒤로 얼굴조차 모르는 그녀에게 흠뻑 매료된 뒤였습니다. 매파가 제 아무리 집안 배경이 훌륭하고 나무랄 데 없는 규술합시고 여인들을 소개해 주어도 송곽의 심장에는 이미 나비자수 손수건에 그녀가 꽉 들어차 있어 여타의 틈조차도 내어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매파가 물어오는 각종 혼담에도 시큰둥했던 것 또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얼굴을 치켜들고 흐릿한 형체로만 기억하고 있는 여인에 대한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디에 사는 어느 누구일고 아주 작은 단서조차도 없으니 이리도 깊어진 내 마음이 견디기 어려워도 찾아 나설 묘수가 생각나지를 않는구나. 한 번으로 끝나버린 스쳐 지난 인연임에도 도통 내 가슴은 식을 줄을 모르니 이 답답함을 어쩌면 좋을까. 송곽은 깊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여인을 향한 연심을 애써 외면하려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송곽이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즈음부터 송곽이 살고 있는 고을에 느닷없는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송곽이 살고 있는 고을로 흘러들어온 혈혈단신의 여인에 대한 소문이었지요. 고을 박산 아래 외딴 집에 거처를 튼 이 여인의 이름은 백년으로 당장 200여 가구나 되는 이 동네 남정네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중이었습니다. 거 비열을 꽂고 있는 것으로 보건대 필시 혼인한 적이 있는 과부가 아니겠는가 이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하여 여인네 홀로 지내고 있단 말이던가? 오호, 소문도 듣지 못하였나? 듣자 하니 말이야. 그 여인네의 지아비가 바로 그 여인네에 의해서 복상사를 당했다지 뭔가. 엥? 아니 그건 또 누가 그러던가? 내가 듣기로는 건너고을 참판댁의 며느리로 들어갔었다가 초야부터 남편을 잡아먹어 소박을 맞고 쫓겨난 여인이라 하던데. 나원 참,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이 고을 저 고을로 발길 닿는 박물장수 김가가 비밀이라면서 내게만 일러준 이야기인데 말일세. 고을 사람들의 모임터인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장이야 멍이야 기세 좋게 두던 장기판의 열기는 금세 시들해지고 모여있는 사내들의 관심사는 온통 백년에 관한 밑도 끝도 없는 뜬 소문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끔씩 자신의 집 밖으로 나와
그 모습을 보이곤 했던 백년은 옹골차게도 도톰하면서도 붉디 붉은 입술과 슬며시 아래를 향하며 뜨는 눈매엔 조신하면서도 희한한 새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치마끈으로 바싹 졸라맨 허리는 마치 개미의 그것만큼 잘록했고 그 허리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곡선 또한 무사내들의 가슴을 호미로 후벼고랑을 낼 만큼 빼어나기 그지없었지요. 허나 그녀는 그 누구와도 말을 섞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여러 사내들이 백년을 향해 짓궂은 농이나 선물 공세를 퍼부으며 그녀의 환심을 사려 하였으나 번번이 무시와도 같은 퇴짜를 맞고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백년에 대해 제대로 아는 자가 없었으나 몰리는 관심은 폭발할 듯 하였으니 별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었지요. 소문이 소문을 잡아먹고 또 풍문이 그 소문을 잡아먹어 어느새인가 백년은 동네 남정네들이 공공으로 노리는 하나의 목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홀로 지내고 있고 게다가 누구 하나와도 어울리지를 않으니 사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남정네들은 삼삼오오 모이는 자리만 생겼다 하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백년에 대한 이런저런 괴소문들을 늘어놓으며 안주감으로 삼는 것이었지요. 이러한 소문이 파다히 퍼진 것을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스스로 나서 그것을 부정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필시 소문에 필적하는 고약한 과거를 지녔을 거라 여긴 고을의 사내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호시탐탐 백년의 치마를 벗길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작거리를 가득 메운 소문이 바람을 타고 날아들어 총각의 귀에까지도 내려앉게 된 참이었습니다. 참으로 장성한 사내들이 모여서 한다는 소리들이 어찌 이리 경박하고 철없기 그지없단 말인가? 과거 시험 준비를 하던 총각이 떨어진 종이를 사러 장터를 들렸다가 백년에 관해 대화하는 사내 무리를 지나치며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윽고 지물포에 다다른 총각이 가게의 주인장을 호출하기 위해 손짓을 하려는데 이 이복에 저기 지물포 앞에 서 있는 저 여자 백년 아닌가? 주변을 서성이고 있던 사내들이 총각이 서 있는 지물포 쪽으로 손가락질하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총각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총각이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자 햇빛이라고는 생전 받아본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창백한 피부를 가진 한 여인이 지물포 좌판 앞에서 종이를 만져보며 고르고 있었지요. 참으로 기이할 정도로 하얀 여인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지나치려는데 순간 총각의 코를 스치며 지나가는 향이 그의 뒤통수를 세차게 때리며 그 자리에 멈춰 세우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 향은? 그것은 총각이 지난날 그토록이나 애타게 그리워했던 바로 그날 산속 오두막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여인에게서 풍기던 향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요. 바로 그녀가 고을 사내들이 그토록 구설에 올리고 있던 여인 백년이었던 것이지요.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재회에 총각은 정신이 아찔해지고 말았답니다. 총각은 백년을 실제로 눈에 담는 순간 강렬한 확신이 밀려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오래도록 품고 있으면서도 그저 막연한 그리움 정도로 치부하고 애써 치우려 했었던 감정이 바로 제 은인을 향한 연심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녀를 확인하자마자 총각의 죽은 것만 같았던 심장이 마치 물레방아를 만난 방아처럼 거세게 뜀박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파의 입에서 나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의 자신과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총각은 자신도 모르게 본래 자신의 성격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기 이보시오. 실례하오나 뭐 좀 물어보겠소이다. 오겨 일전 어느 산속 오두막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은 사내 하나를 구해 치료해 준 적이 있지 않으시오? 이 손수건의 주인 되는 사람이 아니시냔 말이오. 느닷없이
손수건을 내밀며 묻는 송각에 접근해 백년이 잔뜩 겁을 집어먹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멈칫 하고는 고개를 갸웃대더니 이내 뭔가 기억이 났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꾸벅 인사를 하는 것이었지요. 송각을 기억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차, 참으로 이런 우연이 또 있습니까 그래? 내 이곳에서 그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생명의 은인이자 남모르게 흠모하고 있던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뜰 듯이 기뻤던 송각이 활짝 웃음을 지었으나 이내 그녀의 정갈하게 모아묶은 뒷머리에 꽂혀있는 비녀를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혼인을 하신 몸이셨소이까? 송각이 잔뜩 허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상하게도 백년은 아까부터 희미한 미소만 지을 뿐 송각의 말에 단 한 번도 육성으로 대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송각이 다시금 그녀에게 말을 건네려는 찰나 주변에서 백년과 송각을 바라보며 웅성거리는 사내들의 눈총이 거세지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이를 의식한 백년이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 마냥 화들짝 놀라더니 송각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도망치듯 지물포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던 송각은 이내 큰 결심을 한 듯 입술을 깨물고는 불이 나게 그녀의 뒤를 쫓아갔지요. 어떻게 다시 만난 인연이고 그토록 재회만을 염원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백년의 뒤를 쫓아 그녀의 집까지 당도한 송각은 아쉬운 마음으로 그녀를 붙잡아 세우게 되었습니다. 난처한 표정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는 백년에게 자신을 구해준 그날 이후로 단 한시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음을 고하고는 그녀가 남겼던 손수건의 나비자수를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이 따라 나선 것을 용서해 주시오. 그저 이렇게 죽기 전 다시 그대를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를 하고 싶었소이다. 헌데 어찌하여 이 마을에 그것도 이리 혼자 지내고 계신 게요. 비녀를 꽂고 있으므로 보건대 지아비가 있는 몸인 듯하나 그 어디에도 사내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는구려. 백년은 슬픈 눈으로 조용히 송각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시력이 온전치 않을 때 눈에 담았던 그녀였으나 지금의 느낌과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지요. 그녀의 몸은 뭔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시나무 떨리듯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종이와 붓 그리고 벼루를 꺼내오는 것이었어요. 백년은 무릎을 꿇고 조신하게 앉아 한참이나 말없이 먹을 갈았습니다. 이윽고는 붓을 들어 종이에 글자를 적어내려갔지요. 긴 정막 속에서 가녀린 동작으로 먹을 머금은 붓을 움직여 글을 적어내려간 백년이 그것을 송각에게 내밀었고 송각은 종이에 쓰여진 글자들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백년이 지난날 자신의 사연을 쭉 나열한 글이었어요. 일전 백년이 산에 올랐다가 쓰러진 송각을 발견하고 그를 오두막으로 옮겨 구해주었던 그 시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백년에게는 그를 짝사랑하는 덕달이라는 이름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숫기가 없고 어딘가 음침하였던 이 덕달은 백년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거나 호감을 나타낸 적이 없었지요. 그저 하루 종일 백년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먼 발치에서 그녀를 훔쳐보는 것으로 제 감정을 채우기 일쑤였던 어딘가 이상한 사내였습니다. 그날도 백년을 따라 한참이나 그 뒤를 쫓아다니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지요. 그러다 그녀가 웬 외간 사내를 부축하여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간 저울로 백년에게 연심을 품고 있었던 덕달은 말도 안 되는 질투심을 느끼며 마치 자신의 연인인 백년이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구먼. 감히 나를 두고 그 엉덩짝을 가벼이 놀려 다른 사내와 정을 통했단 말인감?
그리하여 덕달은 그 이후로 백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탁백이 서너 대 값만 쥐어주면 치마를 벗는다는 등 이불 속 기교가 어찌나 시원하던지 거쳐간 사내가 좋기 일백은 된다는 등 그야말로 헛소문이 따로 없었으나 그녀의 빼어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았던 이 난잡한 풍문은 하나의 유흥거리가 되어 사람들의 입방아를 타고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접한 자, 그 소문을 실어나르는 자 모두에게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저 고을 내 최고의 미인이었던 이 백년에 대한 추잡한 이야기들이 자신들의 호기심과 재미를 충족시켜주는 것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백년을 모르는 사람들 위주로 퍼지던 소문은 이윽고는 백년과 가까웠던 지인들마저도 헛소문에 좌우되어 그녀를 의심하고 멀리하기 시작했지요. 덕달에게서 시작된 뜬 소문은 그 덩치를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고을 사내들은 마치 그간 쳐다도 보지 못하던 백년이라는 여인에 대해 경쟁이라도 하듯 사실은 자신과도 하룻밤을 보낸 가벼운 여자였다 라는 기조의 거짓말을 하며 으스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잘라먹고 커진 악이 가득한 소문의 종국에는 백년은 재수가 옴붙은 여인이라 그녀와 밤새도록 합판을 하고 나면 다리가 부러져 부목을 대고 드러눕게 된다는 등 백년과 정을 통했다가 외양간에 원인 모를 불이 나 외양간을 말끔히 태우고 소는 몽땅 도망가게 되었다는 등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괴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지요. 사실 실제의 백년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여인의 정절을 매우 소중히 하였기에 자신이 구해준 이름 모를 선비와 쓸데없는 풍문이 돌 것을 우려하여 선비의 무사를 확인하자마자 제 정체조차 밝히지 않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던 실로 여린 심성의 소유자였습니다. 허나 사실이 그러하여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기정사실인양 모두에게 퍼져나간 뒤로는 모든 것이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덕달에 뒤틀린 질투에 의해 백년은 어느새 상상을 초월하는 난잡한 여인이자 악재를 몰고 오는 불운의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온 동네 남정네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어 백년을 노리게 되었고 게다가 그녀는 제 고을에서 당연히 그러한 대접을 하여도 되는 존재인 양 모두가 묵인하고 용인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었어요. 이에 충격을 받은 백년의 홀어머니마저도 그만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홀어머니의 묘에 엎드려 3일 밤낮을 목 놓아 슬피 울던 백년은 마지막 날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마치 토해내듯 울음을 삼켰고 어미를 잃은 충격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해져 그만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이후로 도망치듯 제 고을을 떠난 백년은 어느 날 꿈속에서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가 나타나 그녀에게 알려준 한 고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그저 꿈속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넘어와 자리를 잡은 고을이 바로 송곽의 고향인 곳이었지요. 지난 경험을 통해 사내들과의 그 어떠한 접점이 생기는 것조차 극히 두려워하였기에 새 고을의 털을 잡은 백년은 꾀를 내어 이미 혼이 난 몸인 척 머리를 쪽 집어 빈혈을 꽂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지옥을 겨우 헤쳐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을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뜬 소문, 헛소문에 시달리게 된 것이지요. 이 모든 내용이 적혀있는 글을 읽어내려간 송곽의 눈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지독한 슬픔이 뒤섞여 형언할 수 없는 모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로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야말로 인두겁을 뒤집어 쓴 짐승놈들이 아니던가? 이런 무지막지한 고초를 당하고 고향을 등겨 떠나온 여인을 새로 잡은 터전의 사내들이 또다시 괴이한 소문으로 다시금 괴롭히고 있었다니. 송곽은
자신의 혼사를 더 지체할 필요가 없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백년의 사연을 모두 알게 된 지금, 그간 자신이 그녀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그저 한낱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지요. 그는 지난날 자신의 은인인 백년을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고, 드넓은 조선의 땅덩어리에서 이렇듯 다시 만나게 된 인연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데다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여인이 이러한 고초를 당하게 둘 수는 없다며 백년을 설득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고초를 당해온 그녀는 현재 자신의 처지가 내세울 것이 못되어 한사코 거절하려 하였지만 송곽의 결심은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지요. 백년의 눈물을 본 송곽은 마치 질주하는 멧돼지와 같은 기세였습니다. 혼사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일부러 온 마을 곳곳에 백년을 자신의 신부감이라 공표하고 다녔지요. 그리하여 백년이 송곽 집안의 며느리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진 이후 백년을 향한 짓궂은 농담과 악소문을 입에 담는 자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그 이듬해인 꽃 피고 새우는 춘삼월에 송곽네 집 조촐한 마당에서는 한창 혼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속을 끓인 적 없던 아들이 생애 처음으로 강경이 제 신부감은 백년이 아니면 안 되겠다며 강행돌파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하며 백년을 고집한 송곽의 결의를 받아들여 주었으나 신랑 측 어른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수심이 가득했지요. 백년에 대한 소문이 진실이 아니었음에도 찜찜한 풍문으로 둘러싸인 말 못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았거나 혼례는 흐르듯 끝이 났고 첫날 밤이 왔습니다. 가물거리는 촛불 아래 근사한 원앙금침이 펼쳐졌고 그 윗목엔 밤중에 배라도 고풀세라 주안상이 차려져 있었답니다. 모란 꽃에 나비가 너울거리는 8폭의 병풍이 신방의 문을 가로막았지요. 새 신랑인 송곽과 새 신부인 백년은 촛불을 사이에 두고 부끄러운 듯 마주 앉았습니다. 송곽은 고개를 푹 숙인 백년의 족두리를 젖히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오똑한 콧날과 앵두 같은 입술, 백옥 같은 살결, 짙은 속눈썹에 사슴처럼 큰 눈. 시력이 회복된 모습으로 바라본 백년은 자신이 기억하던 모습보다 배는 더 미인이었습니다. 참으로 꿈만 같소이다. 내게 이 같은 날이 오다니요. 이는 분명 하늘이 제게 주신 천금의 기회요 인연입니다. 송곽의 말을 들은 백년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그는 따스하게 백년을 품에 안아주었고 백년은 말없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윽고 신방의 촛불이 꺼졌고 그렇게 두 사람은 우여곡절과 다사다난한 소동들을 거쳐 진정한 부부가 되는 의식을 치르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이후 송곽은 과거 급제만을 목표하며 살았습니다. 백년은 그녀를 못마땅히 여기는 시집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인상 한번 찡그리는 법 없이 살림을 돌보며 송곽을 지극히 내조하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야무지기로 명성이 자자하여 길쌈이든 김맥이든 배짝이든 백년의 손에 한번 넘어가면 그 결과물이 틀림이 없었기에 고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솜씨를 높이사 일감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린 그 이듬해에 백년은 드디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손귀한 송곽네 집안에서는 그야말로 경사가 났습니다. 난잡한 풍문이 돌았던 벙어리 며느리라 업신여기던 집안 어른들도 이제는 그것이 모두가 뜬 소문이며 또한 이 정도로 참하고 다재다능한 며느리감은 세상 천지 없다며 백년을 아껴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손자가 세도를 치렀을 때 며느리인 백년은 쪽풀을 베어와서는 쪽물 뽑는 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에 쪽염색을 해서 아들의 옷을 만들어 입혔지요.
쪽빛이 너무나 곱고 예쁘다며 송광래 집안 친척들이 너도 나도 비단을 가져왔습니다. 백년이 그들 모두에게 쪽염색을 해주었고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혀놓았더니 세상에 나요. 온 동네방네 소문이 퍼져 그날부로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들어오는 주문이 감당이 안 될 지경에 쪽염색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액수였습니다.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온밭에 쪽풀만 가꾸며 입이 귀에 걸렸고 백년은 마당에 독을 12개나 차려놓고서는 쪽물을 빼며 또 한편으로는 송곽의 과거 공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집안은 나날이 풍성해져 갔고 백년의 정성어린 내조의 하늘도 감동하였는지 그해 송곽은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였지요. 송곽네 집안은 며느리인 백년이 복덩어리라며 끔찍이도 아껴주었습니다. 과거 급제 후 홍패를 받은 송곽은 관직에 진출한 이후 승승장구하여 백년의 삶을 망쳐놓은 주범인 덕달과 그 고을의 사내들에 대한 추포령을 내리게 되었고 그렇게 붙잡힌 덕달을 국법으로 심판함으로써 그간 자신의 아내인 백년을 괴롭혔던 악연의 사슬을 드디어 끊게 해주었어요. 또한 송곽의 집안 대대로 시름이 없이 풍족한 인생을 영위하며 집안의 이름을 드높였다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마님들과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